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속 4시간 일제강점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수업을 진행할 때요. 1910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일제 통치 방식만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무장독립투쟁사라고 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무장독립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만 뽑아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국내에서 전개됐던 다양한 독립운동을 쭉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4개의 강의 중에서 아무래도 독립운동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출제 빈도수가 가장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도요. 보통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제 입장에서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해서 상은 아닌데 중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워낙 많은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지만 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도 1년 단위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뺀 나머지는 10년 단위로만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돼요. 10년대이냐, 20년대이냐, 3, 40년대이냐 이렇게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종 여러 가지 법령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하여튼 무슨 영, 무정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실제로 제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오늘은 기출문제도 한 2개 정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지 방법론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 터이니 일단 연도를 1년 단위로까지 너무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조금 속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한 40분대로 수업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일제는요. 총독부를 설치를 했고요. 그 총독부 최고수장을 총독이라고 하죠. 이제 통감 아니에요. 모두 8명의 총독이 파견됐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육해군의 현역 대장 출신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출신자는 없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일본은 여러분들 의회가 있죠. 그런데 총독은 일본 의회의 간섭, 통제를 전혀 받지 아니합니다. 철저하게 일본 왕에 직속되어 있고요. 우리와 관련된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 사법뿐만 아니라 군사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자, 그 밑에 가시면 정무총감도 있고 경무총감도 있는데 정무총감은 행정 쪽 담당하고 경무총감은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단위로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1910년을 갑니다. 이 1910년대는 전체적으로 무단통치라고 해서요. 일제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단히 강압적으로 다스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헌병입니다. 이런 헌병은 여러분께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헌병은 밀리터리 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조직 안에서 위계 질서를 잡고 범법자를 잡아가는 게 이게 바로 헌병이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헌병을 내세워서 치안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강압적이었다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느껴지실 겁니다. 당시 헌병 경찰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 중에 뭐가 있냐면 범죄 즉결례라는 게 있어요. 즉 그 자리에서 때릴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구류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30일까지 구치소라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하는 걸 이걸 바로 구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류를 하는데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류를 하게끔 헌병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경찰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죄 즉결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누군가를 때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구속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범죄 즉결례 대신에요. 즉결 처분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갑오개혁 때 이거 이미 다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부활시켜서 한국인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비난이 많아서 1920년에는 중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태형령이 언제 발표가 됐는지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게 1912년입니다. 요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경찰범 처벌 규칙이 있는데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경범죄랑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90여 개의 조항이 있어요. 이럴 때 처벌을 하겠다.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 보시면요. 되게 세밀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헌병 경찰을 통제를 하겠다. 즉 독립운동 못하게 싹을 막아버리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관리와 교사들 제복 입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요. 수업 시간에 칼차고 들어와요. 이걸 작검이라고 얘기하죠. 신문지법이랑 보안법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헷갈리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두 법은 이미 1907년에 나왔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억압을 하고 결국 그래서 그 신문지법 때문에 국내에 있었던 민족신문들 그 민족신문 중에서요 1910년까지 발행되고 있었던 신문이 이러이러이러한 신문인데 이거 죄다 어떻게 해요? 폐간시켜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보안법. 이 보안법이 계속 이제 확대 적용이 되면서 신민회가 해산되는데 신민회가 몇 년까지 활동을 했다? 1911년까지 활동했다. 자, 연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교육령은 모두 4번에 걸쳐 나와요. 1차, 2차, 3차, 4차. 딱 그러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1차는 1910년대, 2차는 1920년대, 3차는 1930년대 이제 후반에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2차가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간까지 걸치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3차 교육령 30년대, 4차 교육령 4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교육령의 특징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학교를 다니면 4년을 다니게 되고요. 요거 졸업하면 지금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를 가요. 이걸 고보라고 하는데 얘가 4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교육 기간이 몇 년이에요? 8년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초중고 하면 몇 년입니까? 12년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일본인들은 8년만 다녔냐? 아니에요. 일본인들은 요거 6년, 요거 6년에서 12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만 4년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학교 4년만 다녀요 라고 하면 1차 교육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육기간을 이렇게 짧게 간다는 건 우리를 결국 적당한 수준까지만 가르치려고 하는 우민화 교육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당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연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1918년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거나 그 전에 계량 서당이라고 해서 이제 근대식 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서당 규칙을 통해서 그 서당들을 계속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량 서당들이 많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10년대의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920년대의 상황인데 1910년대 이렇게 억압적으로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919년에 폭발하는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료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경찰범 처벌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벌하느냐 봤더니 일정한 주거 또는 상황 없이 이것 저것을 배회하는 자, 이 배회하는 자 체포되면 이 사람 구류 당할 수 있다고요.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를 말하겠죠. 자, 사람들을 모아서요, 뭐 청원, 진정을 남용하는 자 그런 사람 있으면 30일 미만에 그냥 재판 없이 곧장 구류 처분할 수 있다고요. 불온한 연설을 하는 자, 경찰범 처벌 규칙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억압적으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 자, 3.1 운동이 전개되었고 일제는 이 3.1 운동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방식 계속 가다가는 일제의 통치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제의 통치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문화통치 때 이제 일제가 약속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관총독 임명하겠다. 헌병경찰이 아니라 보통경찰제 시행하겠다. 민족신문 발행 허가시키겠다. 이런 것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행은 되지만 문관총독 끝까지 이거는 이행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보통경찰제 시행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경찰 숫자 아니면 경찰서 숫자가 3배 이상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일반 경찰이 아니라 혹시 고등경찰이라고 들어봤어요?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뭐 영화 나오게 되면 보면 고등경찰 등장하거든요. 악질 형사는 많이 등장하는데 고등경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독립운동을 더 탄압을 한다라든지 민족신문 발행시켰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신문들이 중간에 보면 검열당해서 뭐 삭제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고요. 내용이 불순하다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정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뭐 도평의회, 부면 협의회 이런 거 설치해서 우리 의견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자치적인 정치 허용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자문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투표권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2차 교육령을 통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학교가 이제 6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같은 경우도 1년 늘어나서 5년이 되기는 합니다. 조선어랑 조선사도 이제 필수로 시켜주긴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 아예 고등교육 자체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등보통학교는 지금의 중학교 정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었죠. 그럼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냐면 일본에 유학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전문학교 정도를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미나 교육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문화 통치의 가장 이제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요.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일단 연도는 외우세요. 자, 1925년에 제정된 법이 되겠고요. 이거 지금 뭐 막으려고 하는 거냐면 사회주의 세력 확산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1920년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확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에서부터 1918년까지 일어나는데 그 중간이었던 1917년에요.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어요.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강대국한테 지배를 받는 이 약소국의 입장에서도 자본가의 지배를 받던 노동자가 저항했듯이 저항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확산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 이후로 사회주의가 뭐 일본이든 우리나라에서 확산됩니다. 그거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엇보다 일제는 뭐 문관 총독을 임명해주겠다, 보통 경찰제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전을 많이 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자신의 통치를 인정해줄 만한 세력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일파예요. 그러다 보니 이전까지는 일본 대 우리 민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민족 안에서 이제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이광수, 최린 같은 사람이 1920년대부터 이제 서서히 변절하거든요. 그래서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절자 안에서는 독립이 아니라 자치라고 해서 자치라고 하는 건 절반의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군사권이라든지 외교권은 그건 일본한테 넘겨주고 일정 권한만 넘겨받읍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주장한다라든지 민족 개조론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건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문제야.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 민족이 전 근대적에서 문제니까 우리 민족부터 뜯어 고쳐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민 통치의 근본 원인을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민족 내부에서만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민족 개조론입니다. 참정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의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고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라면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참정론입니다. 192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고 있는 사료는요, 치안유지법의 일부입니다. 여기 국채를 변혁하는 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채라고 하는 건 일본식 국가 운영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이라고 해서 그의 통치자를 이제 추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 입헌군주제, 그런 천황제를 내세우는 일본의 국채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결사를 조직했을 때 그걸 뭐 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대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결사를 조직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금고에 처한다라고 했으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억압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타격이 커졌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30년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30년대를 이야기해서는 1929년에 있었던 전 세계 경제 변화를 좀 하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그 당시에 대공황이라고 해서요. 경제 위기에 빠져들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본의 자본주의가 아직은 너무나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의 능력만으로는 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은 팔리지 않고 기업은 도산되고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계속 늘리자. 이걸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해요. 또는 취업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에게 군대를 오게끔 하고 그들에게 경제를 보장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려나가요. 그 벌려나가는 모습이 1937년, 31년, 1941년 연속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 31년에 일제가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만주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만주에다가 괴뢰국을 이제 설립하게 될 겁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1937년에는요. 이제 만주가 아니라 중국 본토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중일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워나가자 결국 미국과 격돌하게 되고 1941년이 되면 미국의 하와이를 공략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 전쟁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예 이제 병사들도 우리 사람에서 데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켜서 일본으로 개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건 이제는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은요, 바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다 사건들이 영향을 주지만 특히나 중요한 변곡점이 언제냐면 1937년이에요. 중일 전쟁, 중국의 본토를 쳐들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목소리가 더 세질 겁니다. 자, 일선동조, 일본과 조상은 조상이 같다, 뭐 이런 거고요. 내선일체, 우리와 일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건 일본이죠.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한 몸이었어.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신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일본의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 신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사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 땅 곳곳에 한 1000여 곳 정도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하고요.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아침마다 이제 외우는 거예요. 어른용이 있고 아이용이 있는데 내용인즉슨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는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이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것들 아침마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본 왕이 있는 이제 궁궐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하는 것이고요. 아예 이름 자체를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문에 대한 이제 억압이 들어오면서 송기정 사건 되게 유명하죠. 이 송기정 사건이 언제냐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탔을 때,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을 때 송기정 선수가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꽃으로 가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부분을 막 지워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동아일보가 한동안 정관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송기정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1940년에 가면요, 아예 그냥 신문 자체를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자, 3차 교육령과 4차 교육령이 나오는데, 자, 3차 교육령에서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보통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년 갔다가 6년 가는데 이제는 학교 이름을 소학교로 바꿔요. 그러다가 아예 또 중간에 한번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게 여기 황국신민에서 이 국자와 이 민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꾼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어랑 조선사 교육이 2차 교육령에서 필수였는데 이걸 선택 과목으로 해요. 근데 당연히 거의 선택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 위주만 가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4차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조선어와 조선사 교육 자체를 금지시키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1942년에요.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학술연구단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 학술연구단체가 민족의 정체성을 고양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독립운동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 사전도 편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계속 우리말을 보급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많은 회원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인 사건,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43년도 가면 아예 우리말 교육 자체를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워낙 이제 나올 만한 선지가 끝나다 보니까 경찰직이라든지 아니면 기상청 쪽에서 나왔던 선지라서 얘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가르칩니다.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원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내가 어떤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처벌 안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처벌 다 끝나고 출소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찰이 따라붙어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더 강화시킨 게 뭐냐면 또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벌받았어요. 끝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는 상황 속에서 뭔가 불온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구속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예방구금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40년대가 되는데 잠깐 여기서 하나 끊어주실 건 있어요. 제가 앞서서 중일 전쟁이 특히 여기 안에 침략 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건들을 순서별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일 전쟁 전에 있었던 거라면 그건 좀 끊어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이거는 1935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나머지는 중일 전쟁 이후입니다. 송기정 사건 이건 36년이에요. 요거 두 개 빼고 되셨나요? 자,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이제 중일 전쟁 이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그러니까 시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는 그래서 얘가 먼저예요. 얘가 그 다음에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37년이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요거 전에 있었던 것만 따로 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볼게요. 경제 수탈 파트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년대, 20년대 끊어가는데 자, 먼저 1910년대 가면 토지조사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은요.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 수탈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얘는 그렇다 해서 더 나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알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일단 시작이 1910년이고요. 끝난 게 18년입니다. 연도까지 기억하시고요.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거 언제 만들었을까요? 10년에 만들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전개를 하다가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걸 6월 12년도 1912년에 공포를 해요. 여러분 0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총독이 발표하는 거예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910년대 초반에 통치 질서 구축하기 위해서 총독의 그 0을 정말 많이 발표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 아 이게 내 땅입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신고를 안 하면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신고를 할 때 그럼 필요한 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게 내 땅이라고 하는 증거와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 그러면 뭘 신고해요?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시작으로 해서 내 땅의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결수. 우리는 원래 결부제 국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결, 2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수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지목, 그리고 지적 이런 거 다 알려야 돼요. 지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의 용도예요. 그 땅을 가지고 과수원을 이용하는지 농사를 짓는지 밭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 땅인 건지 그 땅의 이용 목적을 적어놔야 되고 여러분 지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호적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으면 그게 호적이죠. 지적이라고 하는 건 땅의 용도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와서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깔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지주 전원수를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둘러싸고 그 땅의 주인도 있지만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땅 주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땅 주인은 아니지만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우리는 그들에게 경작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전월세와 같은 임대를 얘기하자면 집주인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임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줘서 왜 기간 안에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뭐 이사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소작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을 경우는 함부로 나한테 뭐 소작을 안 준다라든지 소작료를 마구 인상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경작권이에요. 자, 그럼 이야기를 다시 가볼게요. 제가 앞서서 자 땅이 어디 있고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되고 있으면 그 땅의 이용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신고한다는 건 땅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소작농이 가지고 있는 경작권을 신고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인정하지만 얘는 처음부터 일제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지주전원제에 기반해서 소작농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게 그들은 관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요. 일단 땅 주인 중에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땅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개인의 토지라고 신고하기 애매모호한 토지들이 있어요. 뭐 왕실 소유라든지 문중 소유의 토지. 그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들은 이건 주인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럼 일단 총독부가 그걸 가져요. 근데 총독부는 그 땅을 계속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미 1908년에 설립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토지 조사 사업을 할 때
총독부가 동양 척식 주식에다가 싼 값으로 땅을 넘겨버려요. 그럼 그걸 보유하는 겁니다. 일부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그 땅을 보유하기도 하고 일부는 아예 일본인에게 갖다 팔아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최대의 지주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일제가 여러분 이런 조사 왜 한지 아세요? 이 조사에서 땅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국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양전 사업을 했을 때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래서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고려나 조선시대 때 양전을 벌리는 것도 숨겨둔 토지 없게끔 해서 세금 걷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에서 총독부가 세금을 명확하게 걷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의 수입이 확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땅 주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거 인정 안 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래 한 땅에서 소작을 하게 되면 거의 평생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이다 그러면요. 소작농가 1년, 2년 단위로 그러니까 단기간의 계약만 맺고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소작료를 인상을 한다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를 바꾸는 거야. 근데 그런 권한을 총독부가 지주들에게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지주들 중에서 친일 세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제는 평생이 아니라 1년,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소작지 땅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안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여러분들 연봉도 계약 갱신할 때마다 올라가는 게 제맛인 거고 지주 입장에서는 소작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료가요. 기본이 50%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가냐면 80%까지 소작료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남는 거 제가 한 20-30% 가지고요. 종자도 마련해야 되죠. 그다음에 농기구도 사야 되죠. 비료도 사야 되죠. 그리고 우리 식구 먹고 살아야 되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몰락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돼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일단 먼저 사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조사라는 게 알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에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또 해요. 이건 이승만 정부에서 할 거예요.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 터지기 직전부터 추진하는 게 농지개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료를 딱 보고 그게 1910년에 시작되었던 토지조사 사업인지 아니면 195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농지개혁인 건지 구분 지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농사 짓는 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단어 자체가 일단 출발이 달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지 하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요게 있고요. 자, 두 번째.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라고 했으니까 이게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낼 때는요. 이렇게 안 낼 가능성도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조선 총독 딱 들어가는 순간 답이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때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런 식인 거죠. 주소, 시명, 명칭,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정, 결수 등을 이렇게 냈어요. 그럼 딱 봤더니 여기서 결수, 결부제.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결부제 폐지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부제, 결수가 나온 거고요. 지적도 나왔고요. 지목도 나왔고 이걸 보고 토지조사 사업 때 나왔던 법령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밑에 봤더니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 사료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기출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6년도에 국가직 문제입니다. 난이도는요. 이거 중상에 들어가는 난이도예요. 옳은 것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어쩌고저쩌고 등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떠올려 주셔도 되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 자,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1번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단어 중요하다고 했죠. 토지. 그러니까 이건 토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 아니에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토지조사령 따로 있고요. 임야조사령이 나중에 1918년에 따로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이것만으로 풀 수 있고 아니고요. 근데 2번, 3번, 4번 선지가 어려워요. 여러분 2번 선지 볼게요.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니까 이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답인 건 아실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에요. 그럼 3번.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이게 뭐냐면 지세령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토지가옥 증명 규칙.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국가직이나 아니면 지방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는 아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지세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토지가옥 증명 규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는요. 외연을 너무 넓히지도 않고 너무 깊이 파지도 않고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할 때는 정확하게 아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가 나올 때는 3번, 4번을 아느냐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2번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관련된 사료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의도로 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의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비록 선지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셨죠? 그래서 사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료를 읽어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서 맞아 내가 이거 어디서 읽어봤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으로라도. 그래서 이건 사료에 들어가 있는 선지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요 지세령 같은 경우는요.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몇 년 있다가 1914년에 지세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세금 징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전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난 세금 걷어야 되죠. 이런 것처럼 토지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둘 건데 이때 조세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명시한 거예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토지가옥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외국인들한테요. 토지 소유할 수 있도록 집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원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계라고 해서 그 해당하는 지역만 살 수 있어요. 거류지, 그 안에서만 살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 사고 이런 거 허용 안 됐었는데 1906년인가 토지가옥 증명 규칙이라는 거 만들어서 그거 매매하고 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어렵게 냈다고 하는 건 정말 확실해요. 근데 이걸 내가 몰랐다고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는 걸 더 정확하게 아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1910년대에 있었던 또 다른 모습 볼게요. 산업침탈. 일단 이 풀 버전 있죠. 여기는 풀 버전을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 1920년대, 30년대와 구분짓기 위해서 그래요. 일단 회사령. 회사를 설립할 때 있어서는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받는 허가일까요? 총독으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총독이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업 설립이 어려울 것이고 민족 자본 육성이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담배, 인삼, 소금 이거 총독부가요 전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생산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2018년도에 문제가 됐던 하나 문제가 있어요. 2018년도 국가직 문제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띄우면서 관련된 시기 이러면서 1910년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선지 2번에 연초 전매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매제는 알겠고 연초니까 담배 쪽이구나. 그럼 담배 전매랑 관련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1910년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초 전매제가 언제 마련되냐면 192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법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그걸 나중에 법령으로 후속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담배, 인삼, 소금에 대한 전매제도는 이미 10년도 시행하다가 연초 전매제라는 건 21년에 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 안 나오지 않을까.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웠거든요. 2018년도 국가직 문제는 진짜 곳곳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뢰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싶어서 그 앞에도 그 뒤에도 국가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적이 없다고 얘기가 될 만큼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얘는 조금 예외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자, 어업령, 산림령, 영자 계속 나오고 있죠? 호남선과 경원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철도가 원래 X자잖아요.
자, 그런데 1910년 이전은 제가 요 색으로 나타낼게요. 경인선 1899년에 경인선 뚫어줬고요. 경부선과 경의선은 럴 전쟁 중간에 뚫어냈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 넘어가면서 호남선 뚫고 경원선 뚫은 겁니다. 항상 1910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주시고요. 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주인 없는 산입니까? 라면서 총독부가 그 산들 싸그리 차지하는 거예요. 자, 조선식산은행, 약탈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하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고 조선식산은행이 있는데요. 동척 같은 경우는 이미 1908년에 건립이 됐죠. 근데 저건 1918년에 건립이 돼요. 그래서 연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 시기를 10년대로 묶어주셨으면 자, 이번에는 20년대 가볼게요. 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산미는 쌀 생산량, 증식, 늘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자는 건데 이건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당시 일본의 상황을 보시면 일본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도시화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뭐 쌀 폭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조선에서 쌀의 생산량을 이전보다 많이 늘리면 그걸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가져가야지. 이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화두라고 하는 건 이거죠.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쌀 농사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땅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물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비료도 필요할 것이고 농기구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간이나 간척 사업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물 확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수리 조합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각 지역별로 뭐 군단위, 면단위 이런 데다가 수리 조합 엄청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 거고요. 종자를 개량하거나 농기구를 개량할 것이고 무엇보다 비료 듬뿍듬뿍 사용할 것이고요. 원래 우리나라에 밭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논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밭작물이 또 대표적인 게 밀농사 같은 거예요. 뭐 보리나 밀 같은 거 많았는데 이걸 논으로 바꾸면서요. 뭐 보리나 밀의 재배 면적이 확 줄어들면서 논 위주, 아니 쌀 위주로 단일 작물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이렇게 물적 자원들을 투자를 했으니 안 늘어날 수가 없겠죠. 늘어났는데 문제는 여기 다시 또 따라붙어요. 어떻게 따라붙냐? 우리나라는 땅 주인이 있고 자 소장농이 있다고 했었는데 소장농의 지위가 열악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장농들이 내던 게 생산량이 한 50%를 냈다라면 토지조사 사업 이후로 기안부 소장농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막 70%씩 이렇게 이걸 이제 지주에게 내게 돼요. 자, 그럼 지주는 이제 받아들인 양이 나니까 되게 남잖아요. 먹고 남잖아요. 그 먹고 남는 걸 일본 상인에게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름은 수출이지만 그 수출이라는 게 결국 소장농들을 약탈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먹는 것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내 식량이 부족해져서 우리 만주에서 잡곡 사다 먹어요. 거기에다가 소장농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것만 많이 내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수리조합 들어간 데 써야 되는 돈부터 시작해서요. 농기구 사는 돈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면 증산비용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증산비용은 누가 내야 되냐면 지주가 내야 돼요. 자기 땅의 생산량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증산비용을 소장농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조사사로 땅을 뺏겼죠. 그다음에 산미증식 계획으로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간도나 만주, 연해주 일대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0년대 산업 침탈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신고제로 바뀌는 회사령이 나와요. 회사령이 1920년에 가면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0년대와 모습이 바뀌죠. 그러니까 신고라고 하는 건 내가 사후에 저 회사 설립했어요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신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설립이 늘어나요. 그 회사 설립 안에서는 우리 민족 기업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는데 숫자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워낙 여기가 대자본이에요. 그래서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얘네가 70% 이상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민족기업 중에서 유명한 건 경성방직. 지금은 경방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가 이때 급성장을 합니다. 이 회사 하나 있고요. 평양 메리아스 공장.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뭐 메리아스라든지 고무신 이런 쪽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당시로 말하면 뭐 현재의 S사나 L사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경성방직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인물이 있어요. 김성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김성수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대한민국 건국 초기까지 활동했었던 여기저기 다 나온 인물인데 만석군이에요. 호남 출신이라서 재산 되게 많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동생이 경성방직을 직접 운영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개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교육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요. 동아일보를 설립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한민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을 만들기도 하는 인물이에요. 김성수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본 기업 중에서 이 당시 진출했었던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흥남 지역에 가니까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걸 요걸 27년도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23년도부터 이제 철폐가 될 거예요. 그럼 관세가 철폐가 되면 그때부터 일본 상품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위기 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은행령이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신은행령. 여기서 다른 거 없고요. 자본이 너무 약한 약간 은행으로 말하면 BIS 기준 뭐 이런 거 맞추는 건데 이거 너무 약한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들이 총폐합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신은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년대. 자, 30년대 들어갑니다. 30년대에서는 일제가요 전쟁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특히 그 중에서 주목하는 게 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주목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대공황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연동해서 자, 일본 있고요. 한반도가 있고요. 만주가 있어요. 만주를 쳐들어가서 그냥 제가 여기는 조선이라고 할게요. 연결하는 일종의 이렇게 삼각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 공장이 있는 거예요. 만주에서는 원료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원료도 가져가지만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조선에서 생산하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이앵글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일본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우리 땅 곳곳에서도요. 중화 공장들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우리 땅에서 이제 지하 자원이 많은 곳들이 주로 어디냐면 함경도 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때 뭐 공업 도시에서 성장한다 그러면 뭐 함흥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진. 지금도 북한에선 청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공업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이제 공장 단지가 수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남면 북양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남부 지방에서는 목화 재배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다가요. 호주에서 양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양떼를 키워요. 그리고 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원료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목화랑 그다음에 양털을 우리 한반도에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농촌 통제를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왜 농촌을 통제하려고 하냐? 당시 농촌은 20년대부터 뭐가 되게 많이 벌어지냐면 소작쟁이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는 투쟁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작쟁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자 이것을 조절 통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요. 자, 첫 번째 농촌진흥운동. 이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요. 너희가 가난한 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농민들아 열심히 일해. 자력갱생을 주장하는 게 바로 농촌진흥운동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조선 소작 조정령. 말 그대로 소작쟁이에 대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거야. 모여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조정해 주는 거고 조선 농제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소작권 같은 경우가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작권을 조금 늘려서 한 3년에서 7년 정도로 늘려준다.
소작쟁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이제 농지조정령, 아니 조선 농지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30년대의 모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0년대 쪽으로 들어갈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37년 이후 쪽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동원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일단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 순서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중일전쟁 그리고 그 중일전쟁 이후에 발표하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필요할 때 동원 명령 내리면 열심히 이행하라. 이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들이 끌려가요. 되게 많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하시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게 무엇인지 그 뜻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필요한데 그 순서라고 해서 연도를 달달 외워달라고 하는 부탁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먼저 군사적인 파트를 볼게요. 군사 지원은 지원병에서 학도 지원병 그리고 징병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인 거니까 일본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을 소집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 지원에서 징병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닌데요. 워낙 암기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제 이렇게 나와요. 막 가령 예를 들어서 징병제 실시 이후에 지원병제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지원병제에서 징병제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학도 지원병이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인들을 데려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 데려가고 아예 강제 징병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겠어요? 네. 자, 그러면 시점상으로 가자면 이렇게 끊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제가 전쟁의 판을 더 많이 크게 벌였었던 40년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의 모습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노동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모두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 5개 중에서 조금 익숙한 거 있을까요? 그나마 요거 하나 익숙하죠. 징용. 그리고 어차피 국민징용령은 강제징용이랑 지금 뭔가 연동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징용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친할아버지가 작년에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일본의 강제징용을 5년을 다녀오셨어요. 한 번 갔다가 귀국했다가 또 끌려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몇 번 말씀하셨는데 어디 끌려갔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할아버지 연세가 이제 너무 많으시니까 잘 기억은 못하지만 가서 비행기 활주로 공사 하셨다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많이 시달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케이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군부대를 간 게 아니에요. 비행기 활주로 공사 같은 데 간 거고요.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법령을 맺는 게 국민징용령이에요. 단 연차 차이는 조금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39년도인가 나오고 강제징용으로 가는 거는 이건 43년도라서 연차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민징용령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사람들을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전쟁 막판에 가니까 강제로 끌고 간 겁니다. 자, 요 이름은 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어느 거 들어보셨죠? 정신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근로정신대예요. 되셨어요? 근로정신대 또는 여자 근로정신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 근로정신대는 아니면 근로정신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는 거라면 여기는 여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는 겁니다. 미혼 여성을요. 군수공장 같은 데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군 위안부랑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군 위안부는 다릅니다. 군 위안부 중에는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다가 그 중에 일부가 군 위안부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동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로정신대는 여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갈게요. 저 앞쪽에 있는 거. 근로보국대. 자, 얘랑 또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거는 이제 전쟁 막판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근로보국대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력이라는 건 여기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생들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조 노동력으로 활용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공장 같은 데 투입시키기도 하지만 도로라든지 뭐 건설사 부분에서도 보조 노동력으로 투입시키는 게 바로 근로보국대가 되겠습니다. 이 근로보국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옷 좀 편하게 입어야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몸빼 입힌 것으로 좀 유명해요. 이게 있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이건 일종의 캠페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직접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라면 여기서는 일제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캠페인을 막 전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뭐 헌금도 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뭐 군에 자원 입대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유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부 단위로 애국단이라고 하는 걸, 죄송해요, 애국반이라고 하는 걸 조직하는데, 이 애국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집을 한 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감시 체제를 하면서 계속 독려하게끔 해서 애국반을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전쟁 초반에는 막 캠페인 운동 전개도 하고요. 그리고 보조 노동력으로서 근로보국대도 운영을 해요. 그러다가 전쟁의 판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국민징용령이라는 걸 발표하다가 막판에 가면 강제 징용 끌고 가거나 강제로 근로정신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좀 필요해요. 자, 이게 좀 가장 많이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식량 수탈 부분이 있는데, 산미증식계획 다시 재개할 겁니다. 34년에 중단되었잖아요. 40년에 재개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전쟁 막판에 가면요, 미국 공출제도가 나와요. 공출이라고 하는 건 일정 정도를 국가에 무조건 내게끔 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거 부족하죠? 그럼 배급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뭐 농기구라든지 녹구류과 같은 금속 공출도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연도는 제가 여기서 41년도에 지원병제 끄는 거 말고는 연도를 따로 뭐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접근해 볼 텐데, 먼저 여기 사료가 지금 떴는데 국가총동원이란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봤더니 국방의 목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을 징용할 수도 있고요. 밑으로 가시면 뭐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국가총동원법. 여러분, 국가총동원법이 38년도에 제정된 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2019년도 지방직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요거 문제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풀지 결정해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지원병 이야기 나왔고요.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선 정신대지만 앞에는 근로정신대 아니면 여자 근로정신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일단 지원병, 지원병이라고 하면 이제 강제로 군대를 끌려가는 징병제 이전에 나왔으니까 그냥 지원병도 있었고 학도 지원병도 있었다. 일단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근로정신대 같은 경우는 막판에 여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번에 갑니다.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다라고 했는데 지원병 안에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었으니까 이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2번에서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 동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지원병 그리고 뒤로 가서 징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징병제가 법령이 만들어진 건 43년도인데 실제로 사람들 소집하는 건 44년도부터 추진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닌 거죠. 국민징용령의 근거한 조직이었습니다. 라는데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건 남성 노동령에 대한 이야기니까 강제징용 이야기로 이어져야 돼요. 네, 저 정신대라고 하는 건 여자 근로 정신대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어요. 물자 공출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데 징용이라든지 근로정신대는 노동력 수치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출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여러분들 이것도 중상이에요. 이 문제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절대 중이나 하 문제가 아니고 중상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연도 문제 필요 없죠.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연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원병 그리고 징병이다. 이런 정도 연도인 거지. 징병제는 그래서 43년입니까? 44년입니까? 강제징용은 그래서 또 몇 년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접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8년도 국가총동원법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그 뒤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건 좀 달라요. 지원병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도지원병 있죠. 그리고 중간에 총동원법. 아이고, 총동원법.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도 38년이고 얘도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얘는 총동원법이 만들어지기 2달 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는 국가총동원법 대부분 그러니까 이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풀이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나 아니면 연도에 대한 부담은 이 정도 선에서 그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암기는 요만큼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제강점기 첫 번째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속 3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